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020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기획 주제 2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획 주제 2의 제목은 급변하는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을 다시 묻다입니다. 오늘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이 두 분 발표에 대해서 각각 두 분의 토론자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토론은 이 발표 하나와 토론자 두 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기 따로따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 한국의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와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동아대학교 남찬섭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는 강남대학교 한동우 교수님과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로 발표자가 해주시고 토론은 10분 정도로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여기 자막에 이 채널로 참석하신 분들의 그 채팅창도 올라오죠? 안 올라오는가요? 그러면 여기 이 두 번째 주제에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냥 또 청중처럼 그렇게 한번 참여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 상호 교차 교차 참석하는 방법으로. 예. 예. 자, 그러면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남찬석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동아대 남찬섭입니다. 제목은 주최 측에서 준 대로 한국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와 공공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PT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제가 목차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들어가서 서로는 말씀드리면서 내용 순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공공성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뭐 행정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공공성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시장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요 사회 서비스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가 1세대 거주시설 중심의 1세대 사회 서비스에서 80년대 후반 이용시설 중심의 2세대 사회 서비스를 거쳐서 2000년대 중반에 바우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3세대 사회 서비스로 이게 전개돼 왔는데요. 이게 이제 중첩돼서 전개돼 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논의는 주로 이제 3세대 사회 서비스에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세대 사회 서비스 물론 이전에도 공공성 논의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주로 사회 서비스 공급에 개인 사업자가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보육 부문에서 개인 사업자가 등장했고, 그러면서 공공성 논의가 출현했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노인 요양 서비스와 바우처 서비스 확대로 개인 사업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공공성 논의도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공공성 논의는 이제 주로 공공 부문에 의한 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는데, 어떤 특정 주체가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그 입장을 핵심론적 접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 접근에 의해서 보장되는 공공성을 핵심론적 공공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의 일기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공 부문에 의한 직접 서비스 그 주장이 나타남과 동시에
제공주 요게 약간 반작용이랄까 그런 것으로 제공주체보다는 제공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서비스의 내용이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공공성에서 그런 주장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이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실체적 공공성 혹은 절차적 공공성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에서 공공성 논의는 핵심론적 공공성 논의도 아직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반작용, 뭐 대응 이런 것으로 실체적 혹은 절차적 공공성 논의가 진행되는 이기 논의로 지금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기 논의는 민간 부문뿐만이 아니고 정부에 대해서도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PPT에서 요 발표에서 공공성에 관한 접근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공공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 중에 제가 약간 자의적이지만 몇 가지 좀 공공성에 관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한 연구들을 추려서 그 연구들의 내용을 좀 고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위 주체별로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성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언가를 공적인 것으로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만드는 속성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속성을 공공화 속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공공화 속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공공성에 대한 접근은 크게 이제 요건 제가 그냥 나눈 건데요. 간접적 접근과 직접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공공성에 대한 간접적 접근은 요거는 이제 공공화 속성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 어떤 가시적인 특성으로 대체해서 규정하려고 하는 접근인데요. 대체로 이 접근은 제가 보기에는 공공 영역을 공공화 속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이제 공공 영역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핵심론적 접근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조직의 공식적 소속 내지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공공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공식적 소속이 정부 부문이면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공식적 소속이나 법적 지위가 정부 부문이 아니고 민간 부문이면 공공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학, 특히 미국 쪽 행정학에서 많이 보이는 접근인데요. 요거는 이제 공적 조직이 그러니까 정부 부문에 속한 조직이 조직으로서 갖는 속성 자체가 공공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접근에서는 이제 조직 자체가 성격이 혼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과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정치적 권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하고 경제적 권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이 중에서 조직이 정치적 권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공공성으로 보는 그런 접근인데 이게 이제 차원론적 접근 혹은 규제적 접근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공성은 측정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 권위의 영향 정도는 조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규제적 접근에서는 정치적 권위라는 공식적인 어떤 영향을 중시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영향만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문화나 규범도 공공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점을 강조하는 접근이 규범론적 접근이고요. 규범론적 접근에서는 보통 공적 가치나 공익의 달성 정도를 공공성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접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에 대한 직접적 접근은 공공화 속성을 그 자체로 이제 정의하려고 하는 접근인데, 이건 다시 이제 구성적 접근과 실체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성적 접근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공성을 공적 질서 혹은 공적 관계 그 자체로 규정하는 접근인데요. 이 공적 질서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공성을 공적 질서라고 규정하게 되면 이 공공성은 사회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을 사회 구성적 공공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접근에서는 대체로 공공화 속성을 규정하긴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형식적 판단 기준만 제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내용적 기준은 잘 제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나 조직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공적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그 판단에 동원되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가시성 여부. 그러니까 이게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려면 가시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의 개방성 여부.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안이나 조직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이 얘기고,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의 지위. 이거는 결국 행위자가 행하는 행위의 영향 범위를 말하는 건데요. 사적 행위자이면 행위 영향 범위가 좁을 것이고 공적 행위자는 좀 더 포괄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 관련되느냐, 집단에 관련되느냐, 혹은 부분에 관련되느냐, 전체에 관련되느냐. 공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려면 집단 혹은 전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도출되는 공공성은 세 가지 유형이 되는데, 하나는 절차적 공공성, 또 하나는 내용으로서의 공공성, 또 하나는 주체적 공공성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 있고요. 그다음 구성적 직접적 접근의 또 하나인 실체적 접근은 공공화 속성을 내용적으로 바로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공공화 속성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연대, 평등, 정의, 공익, 공리, 개방성 뭐 다양한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요 접근은 공공성을 우리가 보통 공공성 그러면은 이거를 규범적 가치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런 통상적인 사고방식에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반면에 이 규범적 가치 중에 어느 것이 공공성하고 딱 맞느냐 하는 거를 논자들 간에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공공성에 관한 접근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간접적 접근하고 직접적 접근은 사실은 서로 전제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별개의 논인데, 제가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글을 이제 좀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공성 개념의 구조 이렇게 만들어서 세로 축에는 간접적 접근에서 말하는 행위 주체를 놓고요. 가로축에는 이제 직접적 접근에서 말하는 구성적 공공성하고 실체적 접근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교차를 시키면,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이고 네, 공공기관이든 민간 행위 주체는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일 수도 있는데, 또 공공기관은 규제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역할, 예를 들면은 직접 생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이 두 주체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가시적 투명성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공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 개념 구조표를 가지고 전제로 해서 사회 서비스 공공성에 관해서 논의했던 기존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요거는 이제 제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성을 그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시한 연구들을 이제 추려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에 있는 거는 이제 각 연구들이 다룬 범위를 말하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는 사회 서비스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한 연구이고, 또 어떤 연구는 바우처 서비스에 중점을 둬서 한 연구이고, 또 한 연구는 좀 전통적인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한 연구가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분류한 접근으로 보면 간접적 접근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권현정, 홍경준의 연구, 그 다음에 양성욱 박사의 연구,
해당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 직접적 접근에 해당하는 연구들이라고 분류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우처란다. 이 PPT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연구를 다 소개를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제출한 글에는 요 각각 연구들의 내용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약한 그 결과를 표로만 보여드리면 뭐 대단히 복잡하고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뭐 양성욱 노현희 연구에는 이분들은 이제 공공성의 차원을 행위 목적, 공적 가치 및 속성, 자원 이렇게 놓고서 모든 행위자의 공통된 내용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을 구분해서 공공성의 내용을 제시를 했고요. 주현정, 김용득 연구는 차원을 내용, 절차, 수단, 적용 범위, 실현 주체 이렇게 나눠서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진 연구는 실질적 공공성, 형식적 공공 나눠서 뭐 이런 보편성이라든지 적절성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했고요. 석재훈의 연구에서는 또 이런 내용적 공공성, 공익의 추구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양성욱 박사는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를 해서 제시를 했고 권현정, 홍경준 연구는 요 연구는 이제 공공성을 독립변수로 다루는 이제 독특한 연구인데요. 핵심론적 공공성 차원에서는 조직의 공적 지위, 규제적 공공성에서는 정치적 권위 영향, 규범적 공공성은 공적 가치 실현 이렇게 개념화를 했고 이신정 외에는 내용 공공성, 조직 운영 공공성 나눠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요거를 다시 앞에서 요 표요, 요 개념 구조, 요 표를 기준으로 다시 재정리를 한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요 표인데요. 세로 축에는 행위 주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있고 가로축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절차적 공공성은 더 세분하지 않았고요. 실체적 공공성만 제가 실체적 공공성을 과정, 내용, 목적으로 이렇게 다시 세분을 해서 앞에서 봤던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한 내용 그 공공성 가치들을 좀 추상적인 것들은 목적 공공성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 공공성에 해당하는 추상적 가치를 달성하는데 달성하는 수단이지만 목적을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치들을 내용 공공성으로 해서 배치를 했고요, 분류를 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되는 달성되어야 되는 공공성, 또 공적 가치는 과정 공공성으로 해서 명명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과정 공공성에서 공평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들은 지금 행위 주체 전체에 걸쳐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든 행위 주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 목적 공공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 공공성에서 적절성, 지속성, 반응성, 신뢰, 상호 존중은 지금 제공자로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면 관련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민간기관은 제공자 역할만 한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하면 제공자로서의 공공과 민간의 공통적으로 관련된 공적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보면 뭐 모든 행위 주체의 공통된 공공성은 주로 목적 공공성, 과정, 절차적 공공성이 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 서비스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성은 행위자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맞지만 목적이나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절차나 과정은 공통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다루기보다는
예,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행위 주체 공통된 목적 공공성으로는 사회 통합의 달성, 공익 추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의 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공익의 개념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공익을 전문가나 어떤 정치적 리더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공익은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를 통해서 합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익이 전문가나 정치 지도자에 부과되는 것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를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에 그 공익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인 공익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차적 공공성하고 실체적 공공성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공익 관련해서 특히 이건 이제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주장이 되는데 공공기관은 민간에 의해 적절히 공급되지 않거나 민간이 꺼리는 서비스를 공급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좀 제고할 점이 있다. 우리가 당초 사회 서비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시장에 맡겨서는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 이걸 사회 서비스라고 해서 정부가 시장 창출에 개입을 했던 것인데 이미 정부 개입에 의해 창출된 바우처 시장에서 사회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시장의 작동 방식을 수정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여기에다가 또다시 민간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그 다음에 민간이 꺼리는 대상에 대한 서비스만으로 서비스만으로는 공공이 제공 모델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꺼리는 서비스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한 점이 있다. 민간이 꺼리는 것은 채산성 때문인데 채산성은 재화의 성격과 다르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로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공통된 공공성은 적절성, 지속성, 반응성, 그 다음에 신뢰와 상호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민간 기관에 관련된 공공성, 민간 기관은 당연히 모든 행위 주체에 공통된 것과 제공자로서의 공공 민간의 공통된 공공성 당연히 다 적용이 돼야 되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적절한 서비스 제공, 과정적으로는 공공 및 민간의 자원 활용에 대한 책임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규제자로서의 공공기관은 수급 권리의 보편적 보장,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 관리 중요한데 서비스 질 관리에서 특히 지금처럼 성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 규제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엄격한 진입. 지금은 이제 그 요양의 경우에 이 신고제가 아니고 지정제 갑자기 영어 생각났어. 바뀌었으니까 예. 그다음에 진입 후에는 교육 지도적 규제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정 면에서는 공공자원 활용의 책임성과 그다음에 정부 재정 지원, 바우처 단가 이런 거 좀 상향한다든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공자로서의 공공기관에 관련된 공공성은 이것도 역시 제공자로서는 역시 유연한 서비스, 신뢰성, 적절성, 그다음에 과정적으로는 재정 책임성, 전문성, 지역사회 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공공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정부도 공공성을 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부 직영 복지관 같은 거 보면 복지부 평가에서 대부분 점수가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정부 스스로는 점수가 낮으면서 민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지켜라, 뭐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참여한 연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참여한 연구인데 정부 직영 복지관 중에서도 복지부 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기관들이 소수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데 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 기관들이 어떻게 해서 점수가 높은지를 이제 FGI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요 기관들의 점수를 복지부 평가 지표는 물론 공공성 지표는 아닌데 그거를 이제 작년 연구에서 공공성 지표로 좀 몇 가지 추려가지고 점수를 새로 내봤는데 그렇게 내도 비슷하더라고요. 복지부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기관은 새로 뽑아낸 공공성 점수에서도 낮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 복지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기관들은 저희가 뽑은 공공성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높은 기관 중에 정부 직영 복지가 한 4-5개 됐는데 그 기관들을 이제 질적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특징을 보면 이 공공기관이 가진 안정성을 업무 집중과 연결 잘 시키고 있었다. 그 기관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정적 안정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이나 공모사업 신청 부담 없이 업무에 집중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임금이 높다기보다는 일 가정 양립에 유리하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됨에 따라서 근속 유도가 가능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조건하고 고용 안정성이 우선 우수 인력 확보의 배경이 됐고,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의 경력자 채용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요 기관들은. 근데 뭐 요거는 당장은 좋은데 이게 민간 부분의 경력자 채용을 정부 직영기관이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는 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의 경직성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는데요. 정부 직영 복지관들은 재정 안정성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재정 안정성이 다른 말로 하면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정부 직영 복지관들 중에 성적이 좋은 데들은 어떤 우회적인 방식의 후원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다들 보니까. 근데 물론 이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공식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관들이 우회적인 방식의 후원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제도화가 안 된다면 제도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예산 집행 경직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아마 이 기관들도 점수가 전국에는 좋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 운영 권한의 위임. 그러니까 복지관을 설립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복지관 운영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단체장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자체가 자신들이 가진 관료적 규정이나 절차를 경직되게 복지관에다 강요하는 그런 일이 최소화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공공기관은 정부 직영 기관들은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다. 그 민간기관에 대해서 공공성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부 직영 기관 스스로가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갖추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공공이 가진 안정성과 민간이 가진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반드시 제도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정부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2기 공공성 논의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에 관한
이 논의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공공성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 여러 가지 논의들을 정리하신다고 고생을 엄청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설명이 많아가지고 이 설명이 많은 설명에서 오히려 이 공공성이 늪에 빠지는 것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 늪에 빠지는 것을 두 분의 토론자들께서 적절하게 이 설명의 의미가 이런 거였다 이것을 풀어주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한동우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조금 짧게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가 되는 거죠? 네. 남찬석 선생님 지금 방금 우리 좌장께서 이 남찬석 선생님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글을 읽은 첫 번째 느낌은 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느낌 받았고요. 그래서 뭐 토론자로서라기보다 그 이전에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원고에서 저는 이 원고의 목적, 그러니까 이 발표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술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뭐 독해력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면 역시 그 공공성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 그리고 평소에 공공성에 관해서 남찬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이 발표의 목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저 나름대로 그냥 추정하면서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선생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반론을 제기한다기보다는 몇 가지 그 이 주제와 관련된 뭐 저의 생각을 약간 보태는 수준 혹은 만약에 남찬 선생님께서 이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후속적인 작업을 하신다면 제가 약간 좀 주제는 없습니다만 어떤 그 보완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제안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글의 제목은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와 공공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회에서 제시한 제목이었다. 아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과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의 공공성은 좀 분리해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사회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또 공급 주체의 공공성, 사회 서비스 자체의 공공성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히 그 남찬 선생님 글을 보면 여기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다른 연구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회 서비스 자체가 어떤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공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라는 논의. 물론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정학이나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공재가 가져야 될 성격에는 뭐 적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공익적인 성격의 재화라는 일반 명사적인 해석을 하시면서 사회 서비스 자체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고 또 공급 주체에 관해서 주체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고 또 공급 과정에 관한 공공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뭐 남 교수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공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이걸 좀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공급 과정은 이제 서플라이라고 하면 이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전달과 또 이용의 여러 가지 부분, 행위자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이 공급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생산 부문에서의 공공성, 요구되는 공공성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재원이라든지 서비스의 내용이라든지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그것을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또 전달도 마찬가지죠. 구조와 서비스 제공자
문제, 또 이용자의 그 행위자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공급 서플라이 체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면 그냥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혹은 사회 서비스 공공 주체의 공공성이라는 커다란 우산 안에 이게 막 뒤섞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공공성 담론 형성 원인을 굉장히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장화 민영화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 등장했다가 다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형식적인 그 공공성 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제2기의 공공성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은 굉장히 친절하고 적절한 분석이긴 한데, 저는 이 공공성 담론의 형성 원인을 조금 더 미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영종 선생님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사회 서비스를 분류하셨지만 그 모든 이 세대적 성격을 갖는 사회 서비스의 공통점은 정부의 보조금 시장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에서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 아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정부가 가격 보조를 하는 혹은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하거나 정부가 가격을 보조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수요하고 공급이 과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요하고 공급이 과장되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철저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이용자나 공급자, 그러니까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양쪽 사이드 모두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성 논의는 사회 서비스가 이 국가 정부의 보조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독특한 재화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공공성 이야기가 저는 돼야 된다. 뭐 제가 특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뭐 그런 그 연구의 책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뭐 그런 대안을 말씀드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공공성, 특히 사회 서비스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그 사회 서비스가 유통되고 생산되고 전달되는 그 시장의 맥락의 성격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좀 거칠게 논평을 하자면, 남 교수님의 이 페이퍼는 사회 서비스의 특정된 공공성 논의로서는 조금 약한 게 아니냐. 그냥 일반적인 사회정책의 공공성,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고, 약간 개념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라는 점이 저의 이해 수준에서는 조금 뭐 아쉽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정도보다 더 하실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주제 분들이 제일 격렬하게 박수를 치십니다. 네. 한동우 교수님의 논지는 물론 이제 남찬석 교수님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남찬석 교수님의 이 공공성에 접근하는 방식과 조금 다른 접근, 그러니까 전달 과정에 있는 그 개별 주체, 뭐 이용자, 공급자, 뭐 등등 이 각자의 다른 주체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더라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도 이제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진석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본래 김진석 교수님은 말씀이 좀 빠르시기 때문에 조금 뭐 그 빠른 속도를 그냥 그대로 하시면서 좀 빨리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하라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성의 주제는 저도 관심이 많은 주제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식의 지금 남 교수님께서 쓰셨던 거와 같은 방식의 좀 정리를 해보려는 시도를 한때 했습니다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남 교수님께서 이제 그 역할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요 글은 앞단에서는 공공성의 개념과 구분에 대한 좀 탁소노미적인 혹은 일반론적인 고찰을 시행하신 것 같고, 후단에서는 그 사회 서비스 정의의 개념을 기존 연구들에 좀 적용해 보는 시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제 후학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 좀 교과서적인 규범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좀 드는 생각이 그 이제 학회에서 제시한 그 제목,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와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의해서 조금 내용이 과잉 규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급 주체를 빼고 그냥 공공성 일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훨씬 더 풍부하고 내용적인 정합성이 맞아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공급 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축으로 남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정합성을 희생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지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론에서 그 핵심론적 공공성과 그 실체적 공공성과 절차적 공공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는 접근 같은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체적 공공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 해서 사실 공공성 강화에 대한 민간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요구뿐만 아니라 정부도 혹은 공공 공급자로서도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던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향후 공공성 논의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공공 공급자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학계와 현장의 요구에 그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논의를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평가와 그 문제 인식에 기반해서 몇 가지만 좀 보완의 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념적인 중첩의 문제인데요. 이게 그 직접적 접근, 간접적 접근 늘에서도 개념 요소들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중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적 접근의 예로 제시했던 뭐 조대업의 공익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체적 접근의 예로 제시했던 소형지인의 그 뭐 공리후생 이런 부분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첩되는 영역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직접적 접근에서 실체적 접근이라고 얘기했던 뭐 이 내용과 간접적 접근에서 얘기하고 있는 규범적 접근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의 아주 말단의 개념들로 내려가면은 사실상 굉장한 중첩이 일어나거든요. 공익성이라든지 뭐 공개성이라든지 절차적인 민주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직접적 접근과 간접적 접근 그리고 그 안에서 하위 그 접근의 이 구분들이 우리가 탁소노미적인 접근을 한다면 일정한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직교성, 그러니까 좀 오소고날한 그런 접근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점으로 이제 구체적인 지점으로 내려가면 이게 좀 이렇게 오블리크한, 그러니까 서로 간의 중첩성을 갖다 배제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개념 규정을 하는 것이 개념 규정의 엄밀성의 측면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지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런 개념 규정하고 달리 우리가 현실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중첩성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남 교수님께서 접근하신 그 접근이 외람되지만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가장 효용성이 높을까 이제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하면서 뭐 저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개념들 사이의 중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리 얘기하면 그 두 개의 축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직접적 접근과 간접적 접근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축이 사실상 독립적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지점을 갖다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좀 그러니까 감히 이제 제안을 하자면 그러니까 개념적 중첩이 가장 적은 영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저도 이제 고민해 왔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소영진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축 중에 내용적 접근과 그 형식적 접근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들은 제가 보기에 그 내용적인 중첩성이라든지 이거가 좀 가장 좀 적은 그러니까 중첩성이 적다는 건 독립적인 축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축의 그 값과 무관하게 다른 축의 값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인 공공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성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아까 그 남 교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형식적 공공성의 담보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 공공성을 자동적으로 담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냥 총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연구가 그러니까 남 교수님의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네 분의 뭐 그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청중으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일상적으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거를 하나의 개념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좀 사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그 틀을 제시하고 그 개념적인 엄밀성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엄밀성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와 논의를 재구조화하고 평가해 주신 점도 그 이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성에 대한 핵심 논독 접근을 넘어서 공공제공기관의 입장에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제 특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진 제목에 그러니까 과잉 균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공공성의 큰 틀의 개념적 구조 안에 이미 들어가서 고려돼야 되는 그 공급 주체의 구분, 그래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공공 안에서 그 제공자와 규제자의 역할을 굳이 구분하고 그 틀 안에서 고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첩이 좀 더 강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를 위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 연구는 이제 한국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라는 특수한 영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회 서비스 영역 안에서의 공공성을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을 하고 사실상 내용적 공공성 혹은 이제 이 교수님의 이 틀 안에서 얘기하자면 그 규범적 공공성이라든지 실체적 공공성 그 내용을 우리가 그 하나의 종축 혹은 종속 변수로 놓고 그거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횡축 혹은 독립 변수로서의 형식적 공공성의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그 요소들에 따라서 어떠한 제3의 요소들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횡축으로 우리가 형식적 공공성의 주요한 내용인 공급 주체의 민간이냐 공공이냐라고 하는 그 축을 놓고 볼 때에 저는 그 형식적 공공성의 안에서 공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환경과 조건이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종속 변수로서의 내용적 공공성이 얼마든지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찾아내는데 혹은 그거의 영향성을 규명하는 데에 그 연구에 초점을 두면 훨씬 더 현장에서 어떻게 이 개념을 활용해서 공공성의 실체적인 접근을 그러니까 실체적인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남찬성 교수님이 우리가 보통 공공성이라고 하면 그 마치 특히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는 공공성이 꼭 장막 뒤에 모셔놓은 어떤 신성 같은 이런 느낌인데 그것은 마치 너무도 저 스스로 뭔가 존재하는 듯한 뭐 그런 가치를 그 이 장막 뒤에 있는 신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남찬석 교수님이 이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놓으셨다면 한동우 교수님의 발표는 그 신을 모시는 사람들 혹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신은 어떻게 보일까를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고 김진석 교수님은 그런 실체들이 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공공성을 조금 더 구체적인 경험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좀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해주셨어요. 아주 좋은 의미들을 발표자의 연구에 대해서 부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플로어에서 아주 열심히 듣고 계신 청중들이 아주 많으신데 딱 한 분만 토론을 혹은 질문이나 뭐 의견을 보태실 게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세요? 예. 그러면 없으시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찬석 교수님이 두 분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한동호 교수님하고 김진석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다 이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마지막에 좌장 김영종 교수님께서 해석을 또 굉장히 잘해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하여튼 좀 더 이해를 해보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행위 주체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동호 교수님 말씀은 제가 한 것처럼 뭐 민간 제공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제공자, 이용자 뭐 이렇게 조금 더 늘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점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랬을 때 그 생각 못했는데 그건 아마 김진석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학회에서 준 주제를 그냥 받아들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기관도 공공성을 요구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 직영 기관이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갖출 수 있는가를 좀 이 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에 좀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라도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공공성 담론 형성 배경을 미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대답을 좀 드리기 어렵고요. 나중에 한동호 교수님한테 조금 더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념적 중첩이 지금 김윤석 교수님 말씀에 개념적 중첩이 제가 이 글을 주면 가장 괴로웠던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분류한 제가 분류한 안에서도 제가 뭐 모든 사람의 글을 본 건 아니지만 조금씩 다른 점이 있고 그거를 또 제가 완벽히 이해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관례가 많아가지고 그런 점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제가 그 간접적 접근으로 분류한 것 중에 규범적 접근 쪽으로 가면 사실은 이제 김진석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실체적 접근하고 많이 겹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실체적 접근이나 규범적 가치를 곧바로 공공성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저하는 게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영진 교수처럼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달성하는 평등, 연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공공성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주의나 평등이라고 말하면 되지 그거를 왜 공공성이라고 말을 해야 되냐.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공공성이 민주주의나 평등과 연관이 있더라도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공공성이라고 말을 하려면 민주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개념적 속성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찾아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저는 이제 제가 분류한 것 중에서는 구성적 접근이 그 접근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 논의는 이제 제가 분류한 뭐 직접적인 실체적, 구성적 또 간접적 그런 관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류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무언가를 공적인 것으로 만드는 속성 이게 이제 공공성을 민주주의나 평등이나 연대나 이런 가치와 다르게 공공성을 정의하는 고유한 접근이라고 보는 그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요 개념을 사회 서비스에 적용해서 이렇게 잘 드러내고자 뭐 시도는 좀 했는데 그게 완벽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저도 좀 부족하고 앞으로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발표 토론자 모든 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주제가 있어서 1주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저 화면을 보시고 우리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20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기획 세션 2의 두 번째 주제를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자는 제목은 사회서비스원과 공공성입니다. 이 발표자는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가 계시는데 부경대학 교회 김은정 교수님이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고 영남대의 김보영 교수님이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발표는 20분 이내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토론도 8분 내지 10분 최대한 10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남기철 교수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방금 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나요? 네, 방금 소개받은 동덕여자대학교의 남기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과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주제에서 남찬섭 교수님께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와 공공성에 관한 그 일반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히 최근 논란의 핵심에 있는 그 중에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조금은 더 바로 앞서 있었던 주제에 비해서 약간 추상 정도가 낮은 좀 구체적 약간 구체성이 좀 더 상승된 그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사회서비스원이 최근에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에서의 공공성 논란에서의 좀 핵심 화두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과잉 대표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건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가장 강조하는 이런 화두가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성 그러면은 민간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고전적인 흐름과 공공 개입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고전적인 흐름 이 두 가지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공공성 논란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민간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 공공성을 강조하거나 사회서비스원을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민간이 해왔던 기여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온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반감
이런 부분이 또 논란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아까 남찬섭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공공성에 관련된 논의가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다. 그중에 2세대 쪽에서 좀 말씀 주셨던 공공의 기관이라든가 공공이 하는 역할에서도 공공성이 좀 더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지어서 사회서비스원이 어찌되었거나 시범사업도 추진해서 약 2년 정도의 추진 시간들을 밟아가고 있는데 그 추진이 양적 질적으로 대단히 빈약하다. 이게 오히려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공공성의 불충분성 때문에 이 논의가 또 부각되는 측면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공공성 개념은 뭐 제가 글에 조금 써놓긴 했습니다만 남찬섭 교수님 발표에서 잘 나타났고요. 일단 어쨌거나 단순하진 않습니다. 뭐 아까 한동호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공공재라고 하면은 고전적으로 뭐 비경합성, 비배제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공공성이라는 건 특정한 재화의 성격이라든가 특정한 공급 주체에만 국한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고요. 기존에 뭐 제가 뭐 한 명의 이론을 그냥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좀 뭐 형식적, 내용적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통해서 공공성의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남찬석 교수님 발표에서 더 많이 다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서비스원이 그러면 이 공공성이라는 논리와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들이 되어 왔나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욕구가 급증하였습니다. 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노동 인구층 대비 소위 말하는 부양 인구층의 비율은 추계 상황을 보면 지금도 낮은 편입니다. 지금도 그 부양 부담은 오히려 적은 편이고 앞으로 늘어나야 할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공되어 왔던 사회 서비스 뭐 공급량이라든가 현재 느끼고 있는 욕구는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과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지금 더 많은 극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정부가 취했던 입장은 민간 시장의 적극적 활용이었습니다. 그간 약한 최근에 한 10년간을 보더라도 바우처 방식의 지원이라든가 민간 영리 영역을 활용한다든가 뭐 장기요양보험 보육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사회 서비스에서 정부가 가진 고민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의 양적 성장에 분명한 기여를 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까도 인용이 되었습니다만 여기 좌장 맡고 계시는 김영준 교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사회 서비스 욕구 급증 상황에서 인프라 확충에 빠른 시간 내에 도달을 위해서 이 3세대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던 게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방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회 서비스 욕구는 팽창이 되었는데 소위 말하는 3세대 방식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과도한 민영화, 시장화로 인해서 품질과 투명성의 수준이 열악하다. 그러니까 종사자의 직접 고용, 서비스 직접 관리 이런 걸 통해서 공공이 좀 직접 제공을 하자.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사회 서비스원 설립 계획으로 표면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복지서비스 인력공단이라는 논의로 제기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된 지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는 그 2010년대 중반에 서울에서 사회서비스 재단, 그때 이름은 서울 사회서비스 재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요. 현 정부가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의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제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게 우리나라 국정과제에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되는 그 당시엔 이제 공단이 명칭이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이 전략의 핵심 목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두 가지가 나열되면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통해서 복지부에서는 이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추진안을 대체로 한 2017년 지금부터 한 3년 전쯤부터 명시적으로 밝히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복지부 문건들을 이제 좀 요약을 해본다면 2000년대 이후에 사회서비스 확충은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 3세대 방식을 통해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적인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그 전에 1세대나 2세대 방식으로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세대 방식으로 하면 시설 거주, 그러니까 아주 일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혹은 민간 위탁을 받은 민간 그 이용 시설들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예산을 받은 만큼의 최대한의 사회 서비스 제공만 하면은 역할을 다 했던 그러니까 제한된 인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양적으로 확충된 거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라고 복지부는 보고 있고, 그러나 복지부 스스로도 그런데 한 10여 년 이상 진행되었던 이런 사회 서비스 확충 방식이 제공 체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경쟁을 초래했고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극히 열악하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뭐 제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질 제고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명칭으로 공단 설립, 그 공단은 설립해서 국공립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2017년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재원 부담, 공정 경쟁 원칙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즉 시설의 운영비, 사회서비스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운영비 역시 지자체나 보험수가를 통해 부담하며 추가 재정 지원하지 않겠다. 민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 경쟁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영역에서 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요양, 보육, 그리고 뭐 기타 영역에서 대체 인력 지원 사업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확대기가 되면 사회복지관 위탁 뭐 이런 것에까지 이르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함께 발표를 했었고요. 한 1, 2년 정도 좀 더 빠르게 사회서비스원 혹은 사회서비스 공단을 추진했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역이 가장 서비스 공공 제공에 시급성이 있느냐라는 시급성 축 하나와 서비스 체감도 축 하나를 X축과 Y축에 배치하면서 실선원으로 보이는 방문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혹은 이제 노인 돌봄 종합은 지금 맞돌이라고 불러야겠죠. 이런 영역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발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들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납니다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회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분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 사회 서비스원은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시범 사업은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4군데가 시작이 되었고요. 2022년까지 17개 시도, 그러니까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편성하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2019년에 설립되어 있는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 6개소가 또 늘어나는 방식인데요. 일부는 개소했고 일부는 개소 준비 중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은 이렇게 4개소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위탁 운영, 종합재가 서비스,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지자체에 대한 정책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요. 지금 이 도표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화면까지 2개의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전체 4군데를 다 본다면 2019년에 실적 보고 수치를 보면요. 종사자 수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000명 조금 넘는 종사자를 채용했습니다. 2020년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인 계획사항이 2배 정도 늘어나서 2200여 명 정도를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당시에 그 국정과제 5번에 있었던 그 일자리 확충에서 정부가 일자리 확충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81만 개였고요. 그중에 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확충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최대 6만 3천이었습니다. 최대 6만 3천이었는데 그중에서 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이 4군데가 2022년까지 종사자를 채용하는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추계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계에 따른다면 첫 해에 1000명 4군데 합쳐서 둘째 해에 2200명 이 수치는 원래 계획에 비해서 대단히 빈약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그 추계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요약 너무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17개 모두가 설치가 돼서 한 군데당 약 한 4,000명, 3,700명 이렇게 고용해야만 63,000명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군데만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된 지 뭐 첫 해 운영한 지 1년 만에 그 기간이 끝나는데 그런 기간들을 감안한다면 절대로 이 63,000개까지는 달성이 어렵고요. 지금 서울을 비롯한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정부가 발표했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는 30% 미만으로 달성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특징들은 나타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의 종류는 좀 적고요. 각각 개별적인 사업의 규모가 좀 큰 편이고 대구는 이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환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에서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의 규모가 크고 경남 같은 경우는 노인 맞춤 돌봄 사업 서울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경남은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역별로 비교적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나 최대 고용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법률은 아직까지도 완성이 되지 못했고요.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대단히 빈약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 추진 동기가 취약한데요. 중앙정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4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10억 미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4군데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가장 적게는 10억, 가장 많게는 270억 정도에 이르는 굉장히 중앙정부 예산 지원에 비해서는 많은 양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추진 동기는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 빈약해서 전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시범사업의 현재 현황까지를 봤을 때 사회서비스성 공공성과 관련된 쟁점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말씀드려야 될 본론이기도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한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 남찬섭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던 1세대 공공성 쟁점을 사회서비스원이 대표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빈약하고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하나의 공공주체에 대해서 2세대의 공공성 담론을 주문해야 되는 사회서비스원이 오히려 공공성을 좀 실현을 해라. 지금 공공성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주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제가 요약을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은 필요한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공공과 민간은 고유한 장단점이 있고요. 거꾸로 말했을 때 사회서비스 공급은 민간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좀 유별난 경험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표에서 나왔습니다만 뭐 그냥 몇 개의 간단한 예를 기존 연구에 있던 걸 그냥 번역해서 놓았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공공 공급자가 오히려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민간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영리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부분들을 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은 필요한가? 저는 당연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민간만 있고 공공공급자의 비율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공급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험이나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두 번째로 그럼 사회서비스원이 가지는 성격은 뭐냐? 의도적 중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의도적 중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공급자 하나가 공급만 하고 있을 때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공급 주체를 복수로 설정한다 이럴 때도 이 용어를 씁니다만 사회서비스는 공급자가 하나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공급자의 성격이 영세 민간 영리라는 하나의 성격으로만 너무 단일한 숫자는 많지만 단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공이라는 성격의 공급 주체를 중복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회서비스원이 가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성격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동시에 발표했던 공정경쟁의 원칙은 전혀 적절치 못하다. 공정경쟁이나 독립채산제는 오히려 이건 중앙정부가 예산 투자를 적게 하기 위한 면죄부가 되고 있지 이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발표했던 목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라는 측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 경쟁의 원칙은 매우 부차적인 것이고 이 그 공공 주체를 함께 투입했다는 의도적 중복이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사회 서비스는 민간 공급 체계에 대한 보완이냐 대체이냐. 서울시의 사회 서비스원 안에서의 그 통계를 살펴봤더니 소위 말하는 민간 공급 곤란 서비스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원이 제공하고 있는 양이 대략 한 10% 정도로 발표는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숫자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의 공급 체계로서 민간 공급 체계가 기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보완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안 남는 대상자라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이런 건 곤란하겠죠. 그러나 보완만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의도적 중복이라는 게 본질이라면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대체적 성격을 기피할 수 없고 대체와 경합은 일정 영역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그러면 좋은 일자리 제공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현재로서는 전혀 기여를 거의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재사정하고 좀 현실적이면서 적극적인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 인프라 확충의 핵심성, 사회 서비스성 관련된 논란이 나타날 때 항상 민간이 많이 반발을 가져왔던 부분이 하나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민간 위탁을 종료시키면서 사회 서비스원으로 시설을 위탁시키는 이런 불안감만을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요. 사실 사회 서비스원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 전환보다는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더 확충하고 이 확충한 공공 서비스,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 부분에 대해서 공공 직영을 도모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정책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고요. 최근 들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종합재가센터, 생활 SOC 등 관련 계획에서 인프라 확충 계획들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발표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사회 서비스원들이 역할하는 부분들이 조금 함께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시범 사업에서는 별로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인데요. 사회 서비스원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통합 관리 기능 강화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서비스원은 지자체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기획, 욕구 사정, 서비스 수급권 결정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 종합 관리와 통제에 대한 기획 기능 그리고 이 책무성에 연계되어서 이 기능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가장 반응성이 높은 그런 그 공급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초자치단체의 지금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계획들과 사회서비스원이 공급자로 잘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볼 때 현재 광역단위의 사회서비스원 편제와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활동 간의 이제 단위별 부조화 이런 부분 또 실무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의 공급자 역할이 핵심입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4가지 역할을 병행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민간에 대한 지원 컨설팅 기능이나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기획 기능 그러나 이 2가지 기능은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 성격의 공급자가 가지는 역할에 비해서는 매우 부차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적 기능보다는 공공 공급자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서비스는 결론적으로 2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하나는 원래 선언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의도적 중복의 성격을 충실히 견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길이 될 테고요. 근데 이거는 공공 예산의 대량 투자,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 투자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공정경쟁이라는 원칙이 하위수단적인 원칙이 폐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목표였던 이 첫 번째 길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2번째 길은 현재의 공정경쟁이나 독립채산제라는 운영 원칙을
하위 제가 볼 때는 수단적이고 부차적이라고 보이는 이런 원칙을 계속 견지하면서 운영을 작은 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그냥 그 해당 광역지자체가 관심 있어 하는 몇 가지의 사업을 그냥 운영해 보는, 그럴 때 그냥 운영 주체로서 설정하는 그런 소규모 기재로 위상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엔 공정 경쟁과 효율적 경영에만 초점을 맞추어 두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위상이 잡힌다라면 뭐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민간 시장에 대한 의도적 중복을 통한 공급 체계의 어떤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편한 부분은 뭐냐? 아무한테도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아무한테도 위협적이지 않고 아무하고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는 현재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추진 상황은 이런 그 두 번째의 길로 가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제1주제에서 나왔던 그 공공성 담론의 원론적인 측면보다는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 자체를 결여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책임성 있는 재정 투입과 원래의 목표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사회서비스원은 이 공정경쟁과 독립채산제라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원래 이야기했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품질 강화라는 부분은 오히려 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기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남기철 교수님은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앞에 1주제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회 서비스 전반에서의 그 공공성에 대한 개념 논의, 이것을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어떤 그 정책적인 실체에다가 두고서 이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정책이 가지는 의도, 그것들이 추진되어 왔던 과정, 현재 나타난 결과에 대한 평가, 이것들을 통해서 공공성이 어떻게 측면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오늘 토론하시는 두 분은 뭐 이 사회서비스원 정책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이 아주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김은정 교수님이 하시는데, 김은정 교수님도 말씀이 빠르시니까 빠른 시간을 감안을 해서 시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좌장 선생님께서 좋은 토론이라고 말씀하실 땐 짧은 토론의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토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기철 교수님의 그 발표를 제가 읽으면서 이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그 공공성을 확대하는 그런 그 과정 하에서 이 사회 서비스원이 할 수 있는 이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시고 발표문을 준비를 하시고 그 내용을 발표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그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쭉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원과 공공성의 확대라는 이 두 가지 이슈 안에서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논점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논점들을 아까 발표에서도 한 6가지 정도 정리해서 제기해 주셨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확대를 하려면 사회 서비스원이 공급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기존의 그런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급 방식이 아닌 훨씬 다른 방식의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이 그냥 기존의 사회 서비스를 공급했던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공공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논점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논점과 관련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좀 질문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여기에 실어서 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되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을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용이 원래 부족할 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조금 그거가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사실 그간에 궁금했었는데 여쭤볼 기회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이제 제가 다시 그 남기철 교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사회서비스 1은 그간 민간이 제공했던 그런 서비스를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대체하는 역할을 할 때, 특히 이럴 때 이제 그 공정 경쟁의 원칙이라는 그 원칙 하에서 추가적으로 재원 투여 없이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추가 재원 투여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말 그대로 양질화시켜야 하고, 동시에 이제 당연히 추가 재원의 투여를 통해서 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양질화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회 서비스 1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드는 질문은 이렇게 공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할 때 이후에 공공과 민간의 사회 서비스의 품질의 격차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그 서비스 격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공립보육시설이 국공립보육시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게 과연 민간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양질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왔는가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증거를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국공립이 들어가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이 들어갔지만 공공 참여가 민간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할 거는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사회 서비스 1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사회 서비스를 공공이 좀 주체가 되어서 더 많은 그 재원을 투여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준다면 대부분 90% 이상 지금 민간이 주고 있는 서비스와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1이 주는 서비스 간에, 공공과 민간 간의 이 서비스 격차라는 거는 과연 그대로 유지돼도 바람직한 것인가? 이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평가를 하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 이게 이제 저는 풀리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공공이 어떻게 민간의 여건 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가. 공공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많이 투여했을 때 과연 민간 서비스의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저도 고민이 돼서 이 구체적인 방식 같은 걸 혹시 고민을 하셨다면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이건 이제 제가 약간 이제 남기철 교수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재원을 사회 서비스 1에 일정 수준 이상 투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중앙정부가 적극성을 가지지 않고 지금 재정 투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진단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금 사회 서비스 운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결국 중앙정부가 이제 본원 운영과 관련된 재정만 좀 투여하고 그밖에 다른 재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노인 요양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육 서비스 그리고 종합재가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4개의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쭉 보면 이제 요양 서비스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국고보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제가 보니까 이제 지방 이양된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국고보조 사업의 속성은 결국은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역 입장에서 보자면 적극적인 재원 투자를 만약에 중앙정부가 이거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거와 관련된 재정 투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면은 시비나 구비 매칭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방 정부가 지금 현재 지방 정부의 복지 재정의 구조를 보면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보육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시비나 구비를 더 증액해서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방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상당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보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비가 60%고 시비가 40%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방 정부가 어떻게 재정 투여를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서울시하고 부산시만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가지고 다양한 그 서비스를 제공해 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서울시는 이제 그만큼 지금 지자체 복지 재정이 여유가 있기 때문이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고요. 자치군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사업만 하면은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0인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되는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 재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투여해서 이 서비스를 양질화시킬 거냐, 상당히 그 주문을 만약에 제가 지방 정부인데 받는다면 난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최근에 올해 이제 시범 사업 사실을 들어가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서울시를 그 사회서비스원을 가서 재정 투여되는 걸 보고 우리는 이 상태로라면 우리는 재정 파탄이라서 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일단 이번 6개 추가적으로 시범 사업 들어가는 데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고민되는 지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방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급되는 사회서비스를 양질화시키고 또 그 사회서비스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인력들의 일자리도 더 그 개선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투여될 수 있는 재정 지원에서 사실은 저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 정부가 사실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방 정부의 지금 복지 재정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가 고민스러운데 이 부분을 그 남기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좌장 교수님께서 막 좀 많이 그만 좀 하라는 그런 표시를 많이 하셔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준비는 많이 했는데 하나는 더 안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강의 같은 거 하면은 학생들 중에 제일 힘든 학생이 질문하는 척하면서 자기 주장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상당히 좀 질문이라기보단 제가 생각할 때는 비판에 가까운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는 공공이 민간의 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연 뭐 실제로 그렇게 되겠냐? 오히려 민간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질문 아닌 비판이었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했는데 김은정 교수님은 지방정부 역할에 좀 초점을 앞으로는 맞춰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김보영 교수님 토론 마저 듣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보영이고요. 저도 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뭐랄까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좀 질문을 바꾸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기철 교수님이 원고를 이제 쓰신 거를 이제 쭉 읽어보면서 이제 남기철 교수님의 기본 논지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그 발표에서 딱히 강조되지는 않았긴 한데 어쨌든 남기철 교수님의 논지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지 않아서인지 그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사회서비스이 추진하는 공공성이라는 게 너무 형식적이고 빈약해서 문제인 건지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남기철 교수님의 핵심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을 제시하시면서 결국에 문제는 공공성 강화의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그러한 그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빈약하고 굉장히 그 공정 경쟁이라는 게 이제 모순된
원칙을 내세워서 스스로 정책을 왜곡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 결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사회서비스원 그 대구에서 이사를 직접 맡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지켜보면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좀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만 이제 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한 책임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방기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결론보다는 질문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공성 강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남기철 교수님의 논지에서는 이 공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목적을 위한 전략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이 과연 효과적인 전략이었냐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 것이죠. 저도 이제 사회 서비스와 이제 전달체계 문제들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에 사회 서비스 공단 논의를 들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이것이었을까?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 사회 서비스의 본질적 문제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분절성, 그 분절성으로 인해서 아무도 책임을 느끼거나 감내하지 않는 그런 비책임성의 문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또 다른 기관을 또 세워? 또 분절시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사회서비스 모델의 원형 출발점이 되었던 김현명 교수님이 이제 책임을 맡으신 서울시 사회서비스 재단 연구를 보면은 논지가 논지가 이제 거기에 이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직접 사회 서비스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문제도 있고 어떤 경직성, 그 관료 조직의 경직성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별도의 출연 재단이나 공단의 형태로 설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연구 내용을 보면 그래서 재단의 운영 형태를 가진 사례와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한 사례들을 이제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살펴보면 오히려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한 사례에서 광주 광산구 사례였던 걸로 저는 아는데 뭐 직원들을 이제 승계하고 또 시설장을 좀 전문적인 사람으로 공개 채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극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여전히 지방 정부가 직접 할 경우에는 기준 인건비 문제라든지 구비 부담 문제라든지 기부금품 모집이 안 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당연히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것 때문에 지방 정부가 직접 하면 안 된다라는 논거는 되게 힘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럼 공공성 확대, 즉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그럼 실제 정책이 사회 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거 말고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확대 장벽이 됐던 기준 인건비는 서비스 제공 인력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뭐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서비스를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매칭 인센티브를 뭐 준다든지 뭐 합동 평가의 지표로 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그 패키지로 접근하는 방식이 훨씬 더 궁극적인 목적에 충실하고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있죠.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들이 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다면 뭐 그게 문제였으면은 예를 들어서 치매 국가 책임제처럼 그런 정책 패키지를 뭐 공공 돌봄 책임제라든지 뭐 이런 그 네이밍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아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사회 서비스원으로 왜 했을까 보면 이게 그동안 사회 서비스의 분절성을 계속 악화시켰던 관행적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책을 요구한 어떤 그 이해 집단이나 이런 데 정책을 요구할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거를 잘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은 확대 경향을 갖고 있으니까 뭐든지 하나 그냥 세우는 거를 자꾸 선호하는 것이죠. 정책을 이제 받는 입장에서도 뭐 하나 세우면은 뭐 가시성이나 이런 명시성이 딱 드러나니까 뭔가를 한 것 같고 하니까 또 그런 걸 선호하고 그런데 그러한데 그러한 방식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뭐 하나 생기면 무슨 센터 생기고 자꾸 이제 뭔가의 분절성들을 계속 악화시킨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지양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고요. 사실상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예를 듭니다만 재정 투여를 엄청나게 하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자기 정책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외 지역의 얘기는 굉장히 다른데요. 벌써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희망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긴 했지만 약간 이제 대구시가 사회서비스원이 있으니까 자기는 약간 한 발 빼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감지되기도 하고요.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달체계 개혁 작업, 그 선도사업, 시범사업 받은 데에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뽑으라고 재정 지원하는데 그 재정 지원 받은 그 통합사례관리사를 종합재가센터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와서 상당히 논란 적이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이거 시범사업 받은 거는 자기 실적으로 챙기고는 싶고 하지만 이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나중에 인건비 부담이 좀 걱정이 되니까 이걸 그냥 종합재가센터에다 넘기는 그러한 선택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그렇게 추진은 안 되게끔 뭐 컨설팅도 제공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법적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인프라를 확대하는 그런 촉진하는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 설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냥 중앙정부도 기관만 설립하는 걸로 면피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런 별도의 기관의 책임을 오히려 분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바람직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특정한 형태를 자꾸 지방에다 강요하는 그런 접근은 좀 유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지방이 정말로 자기 의지를 갖도록 했을 때 그런 의지를 가진 지자체가 스스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남교철 교수님 말씀하신 사회서비스는 기초지자체로 확대한다. 저는 왜 그럼 또 기초지자체에서는 실적은 챙기고 또 책임성을 분절시키는 거를 국가 돈을 왜 들여가면서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기철 교수님은 아주 어려운 학생 2명을 만났습니다. 이번 학생은 강의 주제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시는데 그러나 주제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공공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사회서비스원 전략이라는 게 과연 적절한 전략인가? 이것도 남기철 교수님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공성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다들 초조하게 생각하십니다. 한 5분 정도 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분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5분이나 시간을 주셔서 저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은정 교수님 2가지, 그 다음에 김보영 교수님 1가지인데요. 뭐 그냥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저 중간에 놓지 말고 2분이 이야기해 보시면 더 논점이 아주 뚜렷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김은정 교수님 다행히 근데 시간이 몇 분밖에 안 주어졌으니까 약간 이렇게 시간을 끌면 제대로 이야기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은정 교수님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거 저는 물론 사회서비스원 추가 재정 투입하자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러면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품질 격차가 지속화될 거다. 이거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진 않죠. 저는 그리고 수가 올라가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품질 격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공이 더 좋은 품질로의 전환 노력을 공정 경쟁을 위해서 자제시켜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수다. 저는 더 안 좋은 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민간 개인한테 그냥 원장시켜서 위탁 줘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좀 바꿔보면요. 사립대학들 잔뜩 있는데 좀 문제가 막 생기니까 국립대학 만드는 경우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국립학교를 하나 만들었다. 근데 국립학교한테 사립학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봐라 그러면은 등록금이 확 올라가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연히 말씀드렸던 민간과 공공의 사회서비스 품질 격차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그게 공공에 대한 지원을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되긴 좀 어렵지 않으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셨던 중앙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건 제 나름대로 이제 뭐 하위 논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지방정부 매칭 부담도 맞고요. 다만 이거는 사회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복지 재정과 관련돼서 중앙과 정부의 그 재정 분담 체계 그리고 사무 분장의 체계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만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본부 인력의 절반만 인건비를 주고 현장 인력 인건비는 안 주고 이건 중앙과 지방의 매칭 문제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는 운영 원칙으로 복지부가 그냥 갖고 있는 지침입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제약된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이고 중앙과 지방의 부담이 좀 같은 견해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김보영 교수님 말씀 주셨던 전략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예 직접 사업하는 게 더 낫다. 지자체가. 그 논지라면 저는 그건 지역별로 서로 시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초와 아까 광역의 문제를 제기한 게 광역 모두의 기초 모두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를 이렇게 설립하자의 의미가 아니라 광역 단위의 업무가 있고 기초 단위의 업무가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기초 단위하고 관련되니까 이것과 관련된 뭔가 업무 체계나 이런 방식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기초에 그걸 꼭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설립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는 김보영 교수님보다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수단이 활용의 유용성이 있다로 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고 다만 공공직영 아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자체를 거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하등의 반대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의 두 번째 주제 발표와 토론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전체 기획 주제 2의 세션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묻다인데 이 앞에 1주제, 2주제의 발표 토론과를 같이 이렇게 듣다 보니 특히 이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 두 주제를 발표와 토론자분들 한 6분이 모여서 이 두 주제를 같이 묶어서 하나 대단한 연구 결과를 하나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물론 아마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획 주제 이 주제의 두 번째 발표까지도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쪽 카메라입니다.